면서 영조가 되는 것이다까지 맥락으로 이해 다 되셨을까요? 자, 근데 우리가 영조 때부터는 조선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합니다. 문예부흥기지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모르시나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 가장 이제 조선 후기에 엄청난 개혁적인 발전, 그리고 민생 안정, 왕권 강화, 다양한 그전에는 없었던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영조정조의 개혁정치라고 볼 거예요. 개혁정치라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키워드는 영조 따로, 그리고 정조 따로, 개혁정치가 다 달라요. 어떤 개혁을 중심적으로 했는지가 다른데, 영조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거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가지의 키워드. 첫 번째는 영조께서 지금 노론이랑 소론이랑 갈라져가지고 막 대립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노론 세력, 그리고 소론 세력 나눠져 있고, 남이는 전개해서 배제되어 있고, 너무 이제 서로들끼리 붕당이 심하니까, 붕당, 나눠져가지고, 너무 싸우고 있으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영조께서는 뭘 하려고 그랬을까?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관리들을 두루 등용하려고 그랬어요. 이해됐지? 그것을 우리가 당파에 가리지 않고 탕탕 평등하게 관리를 등용하려고 그랬었다라고 해가지고 탕평책이라고 해요. 탕평정치를 추구를 했었고, 두 번째는 자, 노론 세력들이 뭘 중시했었다고요? 더 크게 민생 안정. 그래서 영조께서도 민생 안정을 추구를 했었고, 실제로 조선 왕조 500년 중에서 가장 긴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는 임금이자 가장 많은 신문고가 울렸었던 시기가 바로 따다 영조 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조, 정조별로 편찬 사업도 같이 가져가야 돼요. 요거는 세 번째, 편찬 사업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책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영조 때도 정조 때도 우리 조선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법전 무엇이었어요? 경국대전이었었죠. 그치? 경국대전이었었지. 경국대전 언제 만들어졌어, 얘들아? 성종 때 완성이 됐었잖아. 그치? 성종 때 완성이 됐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야, 너무 조선 전기에 만들어졌어. 그치? 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에서 조금씩 그 뒷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넣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조의 탕평정치부터 볼게요. 탕평정치 1번. 일부러 색깔 갈라놨어요. 아시겠죠? 자, 탕평정치 1번. 일단은 탕평파를 형성해요. 붕당은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당파끼리 나누는 거 없어져야 된다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바로 탕평파였었단 말이야. 그래서 탕평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나라의 정치를 운영하려고 했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탕평파가 무엇이라고요? 붕당은 어떻게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탕평파였다라는 것이에요. 노론으로 나눠지면 뭐해? 소론으로 나눠지면 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하는 이 탕평파를 중심으로 했다. 이런 탕평파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인물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얘들아, 여러분들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 용빈, 믿을 수 있겠어요? 봐봐. 영조는 누구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렇지, 노론이지. 그러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왠지 프린트 안 나왔었다 했잖아. 나왔다. 여러분들의 시험지예요. 자,
이어서 갈게요. 자, 그래서 어디 얘기하고 있었어? 노론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제위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영조가 왕이 된 다음에 나는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관리들을 탕탕 평등하게 등용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걸 안 믿는 거야, 얘들아. 나 같아도 안 믿어. 아니, 그렇게 얘기해놓고서 누구 등용할 거예요? 노론 등용할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치? 뻔하지 않아? 야, 연인군 노론들한테 지지를 받았으면은 왕이 되고 나서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연히 노론 도와줄 거 아니야. 세조 때도 국정을 누가 주도했어? 훈구 세력이 주도했었잖아. 세조를 왕위에 앉히는데 동의했었던 누구들? 훈구 세력들 대표적으로는 한명회 이런 인물들도 있었고, 중종 때도 마찬가지야. 중종 때도 결국에는 개혁 정치가인 조광조를 등용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훈구 세력들의 이 입김에 의해 가지고 조광조는 결국엔 중종의 손에서 내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등용시켜주는 사람들, 그런 세력들한테 잘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탕평파? 웃기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영조가 그래?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진짜로 내가 장담컨대 내가 정말로 당파에 가리지 않고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걸 약속할게 하면서 탕평비를 건립해요. 탕평비 건립. 탕평비를 건립한다. 어디에다 건립했었냐면은 성균관 입구에 있죠. 성균관 입구에다가 나는 당파에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관리들을 두루 등용하겠다라는 것을 비석에 써가지고 딱 새겨 놓는 거야. 멋있지 않나요? 자, 이렇게 놔뒀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 그리고 요것보다 이제 시험에 조금 더 잘 나오는 명확한 것들은요, 이거죠. 붕당의 근거지가 어디였을까? 맞추시는 분 소정의 사은품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더 크게? 박수 한번 주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주 좋습니다. 붕당의 근거지 어디라고요? 네, 서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붕당의 근거지였었던 서원을 정리하게 되는 거야. 서원 철폐. 왜 서원을 철폐했다? 서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붕당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수업 중에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이제 딴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유감스럽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중에 참여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소정의 사은품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빼빼로를 이렇게 주고 있잖니. 진짜 한 60박스 정도를 나눠주고 요만큼이 남아있거든요. 느끼는 건데 애들이 빼빼로는 취향을 너무 많이 타니까 아몬드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누드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취향이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오리지널 빼빼로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다고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무엇을 주어야지 아이들이 받았을 때 가장 열심히 참여하고 싶을까? 황금이요? 현금이요? 물질 만능주의자 쉐끼. 자, 쓰레기 토기. 말고 뭘 받아야지 기분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아니, 물질적인 거 얘기하지 말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현물 중심적인 거 말고 받았을 때 약 빼빼로처럼 막, 우와! 이렇게, 솔직히 사탕 하나 맞는 것보다 빼빼로가 조금 더, 우와! 약간 요 느낌이 있긴 하잖아. 뭐가 좋을 것 같아? 젤리? 약간 평소에 먹어보지 못할 특이한 과자들이니까. 이런 거? 좋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느낌 있는 소정의 사은품을 쟁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먹어가가지고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자, 이어서 갈게요. 자, 서원을 왜 철폐하려고 그랬다?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붕당의 근거지. 바로 집중하는 거 봐. 아주 좋아요. 자, 붕당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서원을 철폐하려고 그랬었고, 또, 이거 굉장히 이제 예민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붕당을 없애자는 여론이잖아. 근데 이 관직 자리는요, 자신의 후임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무슨 자리였을까? 그렇지. 6조 중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2조에 자신의 후임자를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2조 전랑이라고 하는 이 벼슬직이 있었었는데, 2조 전랑을 어떻게 하게 돼요? 2조 전랑의 권한을, 그렇지, 축소시킨다, 약화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축소한다, 약화한다. 그래서 뭐를 없애버리냐면은 후임자를 추천하는 후임자 천거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조선시대에 벼슬이 될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었다 그랬잖아. 첫 번째는 뭐였어? 첫 번째는 뭐였지? 맞아, 과거제. 두 번째는 천거제, 이거. 그리고 마지막은 음서제. 음서제가 고려 때는 5품 이상 관료였지만 조선 때는 2품 이상으로 축소됐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후임자를 천거할 수 있는 후임자 천거권을 없애버려요. 폐지시켜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조 전량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탕평 정치를 추구를 하려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민생안정으로 넘어가 볼게. 민생안정 첫 번째, 아까 선생님이 여기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더 이상 군대를 다 징병제, 끌려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의 양인들은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데 학생이나 아니면은 양반이나 향리들, 지방 관리들은 조금 제외를 하고 갔었다 그랬었잖아. 근데 이제 오군영 체제에서는요, 일반적인 백성들, 평민들도 군대를 가지 않아도 돼요. 왜? 직업군인 체제가 자리를 잡았었기 때문에. 자, 그럼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뭐 해야 될까? 세금을 내야겠네. 그 세금이 1년에 2필, 군포 2필씩을 납부를 하는 거였는데 이걸 한 필로 아주 파격적으로 탕감해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민생 안정을 추구했었던 누구였다? 영조였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영조께서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균역법 실시. 조선 후기 때는 군포를 내야 됐었는데 이 1년에 2필씩 납부했었던 군포를 1년에 군포 2필이라고 쓸게요. 1년에 군포를 2필씩 납부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한 필로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내는 세금보다야 절반이나 적게 내면은 너무 좋겠지만 얘들아, 나라의 재정의 90%는 뭐야? 세금이지. 그치? 세금을 갑자기 줄여버리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줄어든 세금을 어디에서 이제 확충하면 좋을까요? 어디에서 충족시키면 좋을까? 를 고민하면서 실시한 게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노비종목법. 따라합니다. 노비종목법. 노비종목법이라는 것은 이때 조선 후기에 노비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즉 노비라면은 양인이야 천민이야? 천민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천민들을 일반적으로 양인으로 다시 해방시켜주는 거야. 단 무엇이면은 엄마가 양인이면은 어떻게 해준다? 그 자식도 양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노비종목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노비종목법을 실행합니다. 양인의 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양인의 수를 더 늘리기 위해서 천민인 사람들을 엄마가 양인이면 양인으로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엄마를, 어미 못 자죠? 엄마를 따라간다 해가지고 노비종목법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다. 자식도 양인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요거는 자잘한 것이기는 한데 그 가혹한 형벌 같은 것들을 많이 금지하셨거든요. 선생님이 카메라가 가려져가지고 조금 옆으로 와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계속 이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도를 엄격하게 시행을 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이제 그 형조나 아니면 수령들이 너 그냥 사형이야 이래 버리면은 바로 이제 키에다가 꽂고 사형을 당했었는데, 이제 사형같이 큰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오늘날에 우리 이제 사법제도도 삼심제도죠. 지방법원을 거쳐가지고 항소를 하면은 고등법원에서도 이제 항소를 하면은 어디까지 가요? 대법원을 가는 것처럼 세 번에 거쳐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진짜 사형을 당해 마땅한 사람인지를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너무 가혹한 형벌 같은 경우에는 제재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 네 번째도 조금 감동스러운데요. 네 번째는 그 죄인의 조선시대는 연좌제가 있어, 얘들아.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일부가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도 다 죄인이야. 그게 연좌제라 그래. 알겠죠? 아버지가 죄인이면 자식도 죄인인 게 연좌제야. 그래서 죄인의 가족을 잡아 가두기도 했단 말이에요. 가족을 가두는 것을 금지시켜요. 연좌제가 있는 나라에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좀 파격적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나라에서 억울한 일 당하면은 우리가 뭐를 올렸었지? 두두두두둥. 그렇지, 신문고를 올렸었지. 이 신문고가 언제 폐지됐어? 힌트, 수양대군. 세조, 그쵸. 세조 때 폐지가 됐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문고를 다시 이제 울리도록 했었던 인물도 누구였었다? 바로 민생안정을 추구했었던 영조였었다.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이제 청계천, 준천사업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조의 개혁정치는 탕평정치와 민생안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흰색으로 쓴 것보다 이렇게 선생님이 색깔 있게 쓴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특히나 선지가 5개 있잖아. 그래서 아닌 것은 해가지고 정조 거랑 하나 섞어가지고 들어갈 법하는 거 많거든요.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편찬사업은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바로 이 경국대전 있잖아. 성종 때 완성됐었다고. 경국대전 이후에도 왕들이 새로운 법들을 많이 만들었지 않겠어? 당장 앞에 보이는 숙종 때만만 해도 숙종이 법 만들었다 그랬죠. 무슨 법?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는 법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희빈 장씨한테 워낙 죄인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런 법령을 왕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이 났는데, 그래서 경국대전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이제 세세한 법들을 다 이제 적어가지고 또 하나의 법전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속대전이 된다. 아시겠죠? 속대전을 편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동국, 문헌, 비고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대전의 경국대전, 법전, 대전의 속내용, 부속내용,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동국, 문헌, 비고는 4글자로만 요약해주면 백과사전이야. 조선의 이제 제도나 문물들을 정리해가지고 백과사전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꿈이 도서관 사서인 친구들이 있어요? 니구나.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자, 도서관 사서가 되려면은 문헌정보학과를 가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헌비고, 우리 동쪽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나라야, 얘들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과 4대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위치를 봤었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에서부터 동쪽이면 우리나라죠. 조선에 이 잡다한 것들, 이제 제도라든지 아니면 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백과사전이 이제 만들어졌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영조한테는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사도세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도세자, 말 그대로 세자잖아요. 다음 왕으로 책봉을 했는데, 이 노론 세력들이 영조의 이제 아들이었던 사도세자의 비행, 사도세자가 너무 좀 압박감을 느껴서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의 기대만큼을 못 채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담감에 시달렸었던 인물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 과잉 행동이 좀 보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사도세자가. 그래서 노론 세력들은 이 영조의 커리어에 조금 자식이 흠집을 내고 있잖아. 그래서 노론 세력들은 사도세자가 왕이 돼선 안 된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도세자 뒤에서 이 사도세자의 비행 10조문이라는 이 상소를 영조한테 싹 보내니까 영조도 이게 눈으로 딱 보게 되니까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줄줄이 나열되어 있으니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를 어디에다 가둬요? 맞아요. 쌀통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뒤주에 가둬가지고 결국에는 숨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영조 정말 싫다 그래. 영조 진짜 극혐이에요 라는 표현까지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쌀통에 가둬가지고 굶겨 죽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끔찍한 방법을 채택했을까? 죄인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만약에 법으로 심판했다면, 연좌제가 있는 나라라 그랬잖아. 그러면 사도세자의 아들도 뭐가 되는 거야? 죄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뒤주에 가둬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었던 산이한테도 어떻게 했어요? 절대 장례를 치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애도할 시간조차 안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 아버지가 된 입장으로서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었던 산이를 다음 왕으로, 세자로 즉위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영조의 선택이었었다라고